저희를 아세요? 말도 안 돼. 서강윤은 23년 만에 전처 한서진의 장례식장 문 앞에 섰습니다. 텅 빈 빈소 한가운데 웃고 있는 영정 사진이 먼저 목을 조였습니다. 그런데 입구 쪽에서 조문객을 맞이하던 상주셋, 20살을 갓 넘긴 듯한 새 쌍둥이 자매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고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23년 동안 외면한 게 바로 아이들이었다는 걸. 영상을 보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늘 좋은 일이 생기길 기도하겠습니다. 대기업 회장 서강윤. 사람들은 그를 강철 같은 남자라고 불렀습니다.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숫자와 계약 앞에서 감정이 사라지는 사람. 그러나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는 23년 만에 자신의 전처 한서진의 장례식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 한쪽이 손톱으로 긁히는 듯 아팠습니다. 장례식장의 바닥은 늘 그렇듯 반짝거렸고 조문객들의 낮은 대화와 국화향이 얇게 공기 위에 깔려 있었습니다. 한서진. 그 이름은 한때 그의 세계 한가운데 있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23년 동안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는 일을 피해왔습니다. 업무가 많았다는 핑계, 시간이 없었다는 변명, 이미 끝난 관계라는 자기 합리화. 그런 말들은 모두 결국 그가 스스로를 살리기 위해 만든 보호막이었습니다. 빈소 앞에 다다랐을 때 그는 멈춰 섰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빈소 안은 생각보다 더 쓸쓸했습니다. 조문객이 많지 않았고 국화꽃도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화환은 몇 개뿐이었고 그마저도 대부분 형식처럼 보였습니다. 서강윤의 눈은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영정 사진. 사진 속 한서진은 웃고 있었습니다. 화사한 웃음이 아니라 어딘가 단단하게 버티며 만들어낸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의 표정처럼요. 그 웃음이 그의 목을 꽉 조였습니다. 23년 전 처음 만났던 날 떠올랐습니다. 낯설어 하면서도 예의 있게 웃던 얼굴. 그때의 서진과 지금의 서진이 겹쳐지자 그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서강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절을 하는 동작은 몸이 자동으로 했지만 마음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절하는 순간에도 영정 사진을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가 들고 있던 향이 아니라 그의 가슴에서 무언가가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가 뒤로 물러서며 빈소를 둘러보던 때였습니다. 입구 쪽에서 상주들이 조문객을 맞이하며 동시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강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순간 빈소의 공기가 더 차가워진 것 같았습니다. 상주가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3사람은 믿기 어려울 만큼 똑같았습니다. 20살을 막 넘긴 듯한 세자매. 같은 얼굴, 같은 눈매, 같은 입술선, 같은 턱의 각도. 마치 한 사람을 3번 복사해 놓은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한서진의 새쌍둥이 딸들이었습니다. 서강윤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서진이 자신을 떠난 뒤 아이를 낳았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하지만 그는 그 가능성을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가능성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인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그것이 서 있었습니다. 세 자매는 상주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검은 리본이 달린 흰 상복. 그 옷이 너무 컸습니다. 상복은 원래 크면 더 슬퍼 보입니다. 어깨선이 살짝 무너져 있고 소매가 조금 남는 것만으로도 버텨야 하는 아이의 느낌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서강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세 자매 중 가운데에 서 있던 장녀는 표정이 단단했습니다. 슬픔을 억지로 다잡은 얼굴, 눈물은 이미 말라버린 사람처럼 대신 눈빛이 탁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그 얼굴에 닿는 순간 그 얼굴이 자신과 닮아 있다는 사실이 너무 선명해서 숨이 잠시 멎었습니다. 오른쪽에 서 있던 둘째는 창백했습니다. 눈밑이 어둡고 입술색이 옅었습니다. 상주 역할을 하고 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왼쪽의 셋째는 오히려 너무 조용했습니다. 말없이 서 있는데 눈동자가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슬픔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의 작은 떨림이 눈에 보였습니다. 서강윤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그 거리 자체가 벌을 받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섰을 때 세 자매가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셨습니까? 장녀의 목소리는 낮고 예의 바르고 어른스러웠습니다. 너무 어른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23쯤의 나이에 나오기엔 지나치게 단정했습니다. 그 단정함이 서강윤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누가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지라는 질문이 떠오르는데 답은 이미 그의 안에 있었습니다. 서강윤은 무심코 자매들의 얼굴을 더 가까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몸이 굳었습니다. 세 자매 모두의 목덜미 오른쪽에 옅은 홍색 반점이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모양, 같은 크기. 그 반점은 서강윤이 평생 자기 집안의 특징이라고 알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 자신도 돌아가신 할아버지도 3대가 같은 위치에 같은 형태로 가지고 있던 반점.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서강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빈소의 대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오직 세 자매의 목덜미만 또렷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조문을 마치려다 잠시 멈춰 섰습니다. 숨을 들이마셨지만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깨가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흔들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둘째가 갑자기 몸을 휘청했습니다. 마치 바닥이 기울어진 것처럼 아주 작게 중심을 잃었습니다. 셋째가 깜짝 놀라 손을 뻗었고 장녀가 더 빠르게 둘째의 팔을 붙잡아 조용히 받쳐 세웠습니다. 그 동작은 너무 익숙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몸의 기억이 그대로 드러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둘째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그 고개를 젓는 힘조차 약해 보였습니다. 주변 조문객들 사이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가운데 애가 많이 아프다던데. 희귀병이라더라. 병원비 때문에 큰애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래. 서강유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희귀병이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서 딱딱한 돌처럼 떨어졌습니다. 그는 둘째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장녀가 둘째를 받치며 보여주는 익숙한 체념 같은 표정을 보았습니다. 그 표정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버텨야 한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서강유는 깨달았습니다. 이 장례식장이 슬픈 이유는 누군가 죽었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은 세 자매가 지금도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한서진이 사라진 뒤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매일매일 조금씩 진행되어 온 붕괴였습니다. 서강유는 고개를 숙이고 향을 올렸습니다. 절을 하고 돌아서며 비서 최도훈을 찾았습니다. 도훈이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서강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거의 숨결처럼 말했습니다. 저 아이들 지금 당장 도울 방법이 있는지부터 알아봐 주십시오. 도훈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회장님 일단 둘째 아이가 무슨 병인지, 어디 병원 다니는지, 그리고 아이들 이름 연락처 최대한 조용히, 절대 눈치채지 않게. 도훈은 잠깐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도훈이 빈소 밖으로 나가자 서강유는 다시 세 자매를 바라보았습니다. 장녀는 둘째에게 물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는 듯 아주 얕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로 숨겨진 통증이 너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셋째는 그런 둘째를 바라보다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서강유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한서진은 정말 혼자서 이 아이들을 키워온 겁니다. 그 생각이 가슴을 누르자 숨이 아팠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모든 변명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바빴다. 해외에 있었다. 어머니가 정리해버렸다. 이미 끝난 관계였다. 하지만 결국 진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외면했습니다. 그는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회사가 산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자매의 목덜미에 같은 반점이 있는 것을 본 순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는 빈소를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출발하십시오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너무 조용해서 자신의 숨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창밖으로 장례식장의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불빛이 흐르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는 세 자매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장녀가 둘째를 받쳐 세우던 손, 둘째의 창백한 입술, 셋째가 눈물을 삼키던 눈동자, 그리고 세 사람의 목덜미 같은 자리의 반점. 서강유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울면 이 모든 게 사실이 되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은 이미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내가 한 번만이라도 찾아갔어야 했는데. 그 말 뒤에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이번엔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서강윤은 비서 최도훈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사 일정 전부 재조정하십시오. 도훈이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회장님, 내일 오전에 이사회가. 서강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부터 살립니다. 그 말은 오늘 그가 처음으로 내뱉는 아버지의 문장처럼 들렸습니다. 서강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들이 23년 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지,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끝까지 봅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어둠 속을 가르며 달리는 차 안에서 서강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세 자매의 얼굴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속에는 하나의 질문이 남았습니다. 23년 동안 한서진과 세 자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을 찾는 순간 그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 자신이 자리에 없던 사이 한서진에게 누군가가 접근했고 그 누군가의 아기가 지금까지도 아이들의 삶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요. 서강윤은 눈을 떴습니다. 이제부터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늦게나마 책임지려는 순간 진짜 이야기는 그제야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서강윤은 해외 프로젝트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사우디 현장, 모래바람과 폭염, 밤낮 없는 일정. 그는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버텨냈습니다. 그때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요. 자신이 버텨야 가족도, 회사도, 직원들도 살아남는다고요.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믿음 뒤에 가려진 또 다른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한국에 남겨진 한서진의 하루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녀가 어떤 공포와 외로움 속에 놓여 있었는지에 대해서는요. 그는 늘 같은 논리로 스스로를 설득해 왔습니다.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장례식장에서 세 자매를 본 순간 그 문장은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른 선택을 두려워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잠시라도 일을 내려놓고 돌아오는 선택, 어머니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선택, 아내의 편에 서는 선택. 그는 그 모든 가능성을 애써보지 않았습니다. 차 안의 어둠 속에서 서강윤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기억 속 한 장면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사우디에서 귀국했을 때의 날씨, 공항의 공기,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그는 그날을 피로에 찌든 귀국 정도로만 기억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날 집에는 한서진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담담한 얼굴로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는 말, 더는 언급할 필요 없다는 단정적인 어조. 그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놀라움도 분노도 아닌 설명하기 어려운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묻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서진의 의사는 무엇이었는지, 그녀는 어디로 갔는지. 그는 그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을 떠올리자 가슴 깊숙한 곳이 조여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 선택을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여겨왔습니다. 이미 끝난 일,
되돌릴 수 없는 상황, 가문과 회사의 안정을 위한 결정. 그러나 오늘에 와서야 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판단이 아니라 회피였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대신 가장 쉬운 길을 택한 도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망은 무려 23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한서진을 찾지 않았고 그녀의 삶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으며 혹시라도 아이가 있을 가능성조차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능성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감당해야 할 죄책감의 크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강유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성공한 기업인, 존경받는 회장, 냉철한 의사결정자. 그러나 그 외피를 한 겹 벗겨내자 남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지키지 못한 남자.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심장이 무겁게 뛰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또 다른 변명들이 떠올랐다가 하나씩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바빴습니다. 몰랐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였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 단순한 진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차가 신호에 멈춰 섰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멈춤 사이에 서강유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한 번만이라도 돌아왔더라면. 그 가정은 아무 의미 없는 상상이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잔인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한서진의 인생을, 세 자매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호가 바뀌고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앞좌석에서 조용히 대기하던 비서 최도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서강유는 천천히 시선을 들었습니다. 도훈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밤새 비서팀이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도훈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신중했고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요청하신 자료가 정리되었습니다. 서강윤의 심장이 순간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도훈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봉투 위에 적힌 제목이 서강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서진 이혼 이후 23년 생활 기록.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서강윤은 직감했습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내용이 자신의 인생을 다시는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게 만들 것이므려. 자택 서재의 공기는 새벽 특유의 고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커튼 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지만 방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밤에 머물러 있는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강윤은 책상 앞에 앉은 채 한동안 봉투를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은 이미 서류 위에 올라가 있었으나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3년 생활 기록. 그 문장은 단순한 보고서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외면하며 살아온 시간의 실체였습니다. 서강윤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가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주소지 변동 내역. 차가운 활자들이 줄지어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구 반지하.
서울동 옥탑방, 경기시 고시원, 서울 외곽 다세대 주택, 월세 체납 기록, 단기 임대 반복. 단 몇 줄의 문장이었지만 서강윤의 가슴은 조여들었습니다. 반지하라는 단어가 눈에 박혔습니다. 햇빛이 제대로 들지 않는 공간, 습기와 곰팡이 냄새, 여름이면 숨이 막히고 겨울이면 땅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오는 자리.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한서진이 그런 공간에서 아이들을 안고 앉아 있었을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답답해졌습니다. 서류는 아무 감정 없이 다음 페이지로 이어졌습니다. 직업 및 근무 기록, 편의점 야간 근무, 식당 설거지 및 주방 보조, 전단지 배포, 청소 용역 단기 계약, 택배 상하차 보조, 마트 시식 행사 아르바이트, 직업이라 부르기에도 미안한 조각난 노동들이었습니다. 안정된 직장도 장기 근속 기록도 없었습니다. 대신 비슷한 문장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단기, 임시, 계약 종료. 서강윤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멈췄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한서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단정했고 조용했고 무엇보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에게 짐이 되는 걸 극도로 싫어했고 힘든 기색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던 여자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하루에 두세 개의 일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갔다는 사실은 단순한 경제적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절박함이었습니다. 서강윤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생활비 및 의료비 지출 추정 자료. 숫자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월세, 공과금, 식비, 병원비.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달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적자라는 표시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그 숫자들을 제대로 읽어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숫자라면 누구보다 냉정하게 판단하던 사람이었지만 오늘의 숫자들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건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자가 아이 셋을 살리기 위해 버텨낸 기록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류 사이에 끼워진 한 장의 문서가 그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출산 기록. 서강윤의 심장이 순간 크게 요동쳤습니다.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서 상단에는 분명히 한서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아이들의 출생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삼쌍둥이, 같은 날짜, 같은 시간대, 연속된 출생 기록. 서강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숨을 완전히 멎게 만든 것은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보호자. 그 항목은 비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보호자 공란. 그 두 글자가 서강윤의 가슴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출산이라는 인생의 가장 극적인 순간에 한서진은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줄 사람도, 손을 잡아줄 사람도, 병실 밖에서 기다려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서강윤의 손에서 서류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는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통을 견디며 홀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을 그녀의 모습, 출산 후 깨어났을 때 병실 안의 적막, 그리고 품에 안긴 아이 셋을 바라보며 느꼈을 막막함과 두려움. 그러나 그 모든 장면은 잔인할 만큼 또렷하게 그려졌습니다.
그 순간 서강윤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문서 속 공란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보호자 없음이라는 사실은 단순한 행정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한서진의 인생 전체를 설명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기댈 곳 없음, 도울 사람 없음, 완전히 혼자. 얼마나 많은 밤을 울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순간을 혼자 견뎌냈을까요? 서강윤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나 서류는 냉정하게 다음 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대한 간략한 기록이었습니다.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보호자 란에는 언제나 한서진의 이름만 반복되었습니다. 아버지. 그 자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서강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때 그의 시선이 또 다른 항목에 멈췄습니다. 둘째 딸 서아린. 의료 기록 요약. 심장이 다시 크게 요동쳤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손이 급해졌습니다. 활자들이 눈앞에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희귀 질환 의심, 정밀 검사 반복, 통증 호소 기록, 장기 진료, 그리고 그 아래 적힌 한 문장이 서강윤의 눈동자를 멈춰 세웠습니다. 주 진료기관 청담동 백태규 내과 의원 5년 고정. 그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5년. 희귀 질환 환자가 무려 5년 동안 한 곳의 작은 개인 병원만 다녔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대학 병원 전원 기록도 타 병원 협진 자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병원 이름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서강윤의 눈빛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단순한 의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희귀 질환이라면 더 큰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리는 단 한 번도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멈췄습니다. 조용한 서재 안에 긴장감이 서서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서강윤의 머릿속에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하필 그 병원이었을까요?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고 계신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청담동의 아침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스며드는 햇빛은 밝았지만 서강윤의 시야에는 온기 대신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의료자문 보고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밤새 의료팀이 국내 희귀 질환 전문의들에게 의뢰에 받아낸 의견들이었습니다. 서류의 첫 문장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현재 치료 방향은 표준 진료 지침과 현저히 다릅니다. 서강윤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의료 용어는 차갑고 건조했지만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는 여러 전문의들의 공통된 의견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희귀 질환 환자의 경우 증상이 장기화되거나 악화 조짐이 보이면 즉시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정밀 진단과 치료 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아린의 기록은 달랐습니다. 수년간 같은 처방 패턴, 결정적 치료 개입 없음, 관찰 및 보류 반복. 특히 한 항목이
서강윤의 시선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적극적 치료 시점 지연 가능성 높음.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이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단순한 의료적 판단 착오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반복이었습니다. 자문 보고서에 따르면 할인의 증상 기록만 보더라도 여러 차례 치료 방향 수정이나 전원이 고려되었어야 할 시점이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이동 기록은 단 한 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멈춰진 시간처럼요. 그때 비서 최도훈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의료팀에서 추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도훈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그는 서류 한 묶음을 내려놓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전문의 자문 결과가 더 정리되었습니다. 서강윤은 서류를 넘겼습니다. 페이지마다 비슷한 결론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 치료 방식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상급병원 전원이 우선 고려되었어야 합니다. 현 상태 지속은 위험 요인입니다. 종이를 넘길수록 서강윤의 눈빛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그의 손끝이 책상 위에서 힘을 잃은 채 멈췄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심의 풍경은 평온했고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왜 전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질문은 곧바로 또 다른 보고로 이어졌습니다. 회장님, 병원 측의 진료 기록 열람 가능 여부를 확인했습니다만 도훈의 목소리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서강윤의 시선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거부입니까? 네. 환자 본인 혹은 법적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자료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서강윤의 눈빛이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합법적 절차로 요청했을 텐데요. 네. 법무팀 검토하에 정식으로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강경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행정적 거절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숨기려는 태도처럼 느껴졌습니다. 서강윤은 천천히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이 책상 위를 두드렸습니다. 희귀질환, 장기치료, 전원 기록 없음, 자료 열람 거부, 각각의 요소만 놓고 보면 특별할 것 없는 상황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조각이 한 방향으로 맞물리자 설명하기 어려운 위화감이 생겨났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일정한 흐름을 강제로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때 의료팀장이 직접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분명한 긴장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서아린 씨의 진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의료적 판단의 핵심 축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정황이 있습니다. 서강윤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동일하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담당 의사가 단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순간 집무실의 공기가 조용히 얼어붙었습니다. 서강윤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희귀질환 환자라면 여러 전문의를 거치거나 최소한 협진 기록이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할인의 기록에는 그런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한 사람, 의료팀장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름을 읽었습니다. 담당 의사 백태규.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 단지에는 겨울 기운이 길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해가 떠도 골목 안쪽의 공기는 쉽게 따뜻해지지 않았고 오래된 외벽과 좁은 계단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바쁘게 오가는 아침 시간이었지만 빌라 2층 구석방의 하루는 이미 오래전부터 긴장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기 전부터 작은 기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둘째 서아린이었습니다. 밤사이 통증이 심해졌는지 그녀의 숨소리는 평소보다 얕고 불안정했습니다. 그러나 방문을 연 사람은 할인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난 사람은 언제나 장녀 서하은이었습니다. 하은은 새벽같이 눈을 뜨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스스로 깨어나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잠에서 덜 깬 얼굴로도 가장 먼저 동생의 상태부터 확인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오래된 보일러는 밤새 간신히 돌아갔고 창문 틈으로 스며든 냉기가 바닥에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하은은 조심스럽게 할인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은 없었습니다. 대신 피부가 지나치게 차가웠습니다. 괜찮니?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인은 익숙한 듯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고통을 숨기려는 사람의 표정은 아주 작은 순간에서 무너집니다. 눈동자가 잠깐 흔들리고 입술에 힘이 풀리고 숨이 미세하게 어긋납니다. 하은은 그런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반복되어 온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은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할인이 더 애써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엌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작은 공간에서는 전기포트가 낮게 끓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익숙한 동작으로 약 봉투를 꺼내 놓았습니다. 약 이름은 이미 눈을 감고도 구분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물의 온도, 알약의 순서, 복용 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병원 기록 못지않게 정확한 데이터가 쌓여 있었습니다. 23. 누군가는 대학 강의실에 앉아 있을 나이였지만 하은의 하루는 전혀 다른 전장에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전공 서적 대신 과외 일정표와 학원 자료, 알바 스케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 내내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했던 기록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기록은 더 이상 미래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고지서가 도착했던 날, 그녀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의 병원비가 먼저였습니다. 그 선택은 누구의 강요도 아니었지만 동시에 선택이라 부르기 어려운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하은은 그날 이후 자신의 꿈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많은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과외를 늘리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이어갔습니다. 잠은 늘 부족했고 피로는 일상이 되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버텨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셋째 서하윤의 아침은 조금 달랐습니다. 하윤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얇은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은 떠 있었지만 시선은 어디에도 머물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이후 그녀의 시간은 어딘가에서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식탁 위에 빈자리, 옷장 속 남겨진 코트, 부엌에 남아있는 익숙한 머그컵, 사소한 흔적들이 매일같이 하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슬픔은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상실은 그렇습니다. 하윤은 여전히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웃어야 할 때 웃지 못했고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해야 할 순간마다 감정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하은은 그런 동생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위로의 말조차 쉽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말로 덮을 수 없는 슬픔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자매의 아침은 늘 조용했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거의 오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숨소리와 기척, 표정의 미세한 변화를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그들에게 남긴 것은 따뜻한 안정감보다는 무너지지 않기 위한 긴장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오전, 하은은 큰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은 빠르지 않았지만 멈춤도 없었습니다. 골목길에 찬 공기가 뺨을 스쳤고 그녀의 손에는 이미 첫 번째 과외 자료가 들려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업 내용보다도 오늘 처리해야 할 병원비와 약값 계산이 먼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 달, 버텨야 할 숫자는 언제나 구체적이었습니다. 그 무렵 빌라 안에서는 할인이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통증이 잦아들지 않았지만 그녀는 약을 삼킨 뒤 아무 일 없다는 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울 앞에 선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억지로라도 평온한 표정을 만들어냈습니다. 언니가 걱정할까봐. 그 단순한 이유가 그녀를 버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병원비는 계속 쌓여갔고 독촉 전화는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중했던 목소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냉정해졌고 마침내 노골적인 압박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오후 하은의 휴대전화에 낯선 번호가 다시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완곡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까지 정리되지 않으면 직접 방문하겠습니다. 그 문장은 단순한 통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에 또 다른 균열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예고처럼 들렸습니다. 겨울 오후의 공기는 건조하고 맑았습니다. 햇빛은 충분했지만 체온을 데우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거리의 사람들은 저마다 코트를 여미며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서강윤의 차가 멈춘 곳은 화려한 청담동이나 도심의 고층 빌딩 앞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국밥집이었습니다. 간판의 색은 이미 발해 있었고 출입문 위에 매달린 비닐 커튼은 수없이 드나든 손님들의 흔적으로 가장자리가 희미하게 달아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김과 함께 진한 사골향이 조용히 밀려나왔습니다. 서강윤은 잠시 발걸음을 멈춘 채 그 공기를 느꼈습니다.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한 온기였습니다. 그가 이런 공간에 스스로 들어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늘 예약된 식당, 정돈된 응접실, 완벽하게 준비된 자리들. 그러나 오늘 그는 의도적으로 이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기는 어려웠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불편한 진심은 화려한 공간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직감이었습니다.
서강유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의 시선을 피하기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끊임없이 출입문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손목 시계를 확인하는 동작이 몇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평소에 그답지 않은 초조함이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깥 공기와 함께 한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큰 가방을 맨 채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은 분명 어색했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장녀 서하은이었습니다. 단정한 코트, 정리되지 못한 피로가 옅게 내려앉은 눈빛,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긴장한 듯 굳은 어깨. 서강유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얼굴, 빈소에서 스쳐 지나갔던 인상. 그러나 가까이에서 마주한 하은의 분위기는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또래에서 보기 어려운 종류의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삶이 사람에게 남기는 흔적은 생각보다 쉽게 드러납니다. 말보다 먼저 눈빛과 자세에 배어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은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강유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비해온 문장들은 머릿속에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모든 것이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결국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시선을 들었습니다. 눈을 맞추는 일. 그 짧은 교차 속에서 하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상대를 경계하는 사람 특유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의를 잃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움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서강유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의 만남은 어디까지나 의뢰였습니다. 비서진과 사전에 설계해둔 철저히 계산된 접근. 하은에게는 한 기업인의 개인적 요청, 조카의 학업을 위한 과외 제안이라는 설정이 전달되어 있었습니다.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고 단정한 한마디. 서강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작게 끄덕였습니다. 형식적인 미소가 잠시 스쳐 지나갔지만 피로가 완전히 가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국밥이 놓였습니다. 김이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두 사람 사이를 메웠습니다. 서강유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곧 멈추었습니다. 반사적으로 익숙한 동작이었을 뿐 실제로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꾸만 하은의 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늘고 마른 손. 그러나 미세한 굳은 살과 잔흔들이 선명했습니다. 오랜 노동과 긴장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그 손을 바라보며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숫자와 계약서 속에서는 결코 보이지 않는 종류의 현실이 그 손 위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은은 조용히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숨소리와 미세한 동작들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강유는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지, 얼마나 빠르게 상대를 분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지쳐 있는지.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서강유는 준비된 서류를 조용히 밀어놓았습니다. 과외 조건, 기간, 보수, 모든 내용은 지나치게 후하지도 의심을 살 만큼 과하지도 않도록 조정되어 있었습니다. 정당한 계약의 형태,
하은의 시선이 서류 위에 머물렀습니다. 눈동자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호흡이 아주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놀람과 망설임이 교차하는 짧은 흔들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익숙한 표정이었습니다.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의 얼굴. 서강유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만남이 철저히 계산된 접근이라는 사실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위치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은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시선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아주 짧은 찰나였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 스쳐 지나가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익숙함에 가까운 그러나 확신할 수 없는 종류의 흔들림. 서강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는 시선이 몇 초간 이어졌습니다. 마치 기억을 더듬는 사람처럼. 하은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고 계신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백태규. 서강유는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발음하는 순간조차 불쾌한 이물감이 남는 이름이었습니다. 집무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책상 위에는 밤새 수집된 자료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의료기록, 과거 인적사항, 가족관계, 오래된 신문기사 스크랩. 각각은 무관해 보였지만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서서히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단순한 의문이었습니다. 왜 하필 백태규였을까? 희귀질환 치료 과정에서 유독 비정상적인 패턴을 보인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을 깊이 파고든 순간 서강윤의 시야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의도적으로 묻어두었던 과거의 단면이었습니다. 23년 전 한서진의 주변을 맴돌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집요했고 불편할 만큼 끈질겼던 인물. 사업 파트너도 지인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존재. 서강유는 그 당시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가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언제나 우연을 가장하고 등장했습니다. 회사 로비, 거래처 모임, 심지어 사적인 자리 근처에서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진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은 분명해졌고 결국 서강윤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계속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 같다는 말. 그때의 서강윤은 그 불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업 초기의 혼란, 스트레스, 우연의 반복 정도로 가볍게 해석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야 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백태규였다는 사실을요. 서류를 넘기는 손끝이 굳어졌습니다. 당시의 단서들이 뒤늦게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백태규는 단순한 집착 수준을 넘어선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인맥을 이용해 서진의 정보를 파악했고 접근 기회를 집요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또 다른 인물이 존재했습니다.
백금아. 자료 속에 등장한 이름이었습니다. 백태규의 어머니. 직업 항목에는 단 두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무당. 서강윤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기억의 저편에서 잊힌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어느 날부터 돌연 한서진을 극도로 경계하기 시작했던 시기.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채 불길하다, 집안에 맞지 않는다, 함께하면 화가 미친다는 단정적인 표현들이 반복되던 나날. 그 변화는 너무 급격했고 비논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는 깊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가문의 어른, 집안의 질서, 설명되지 않는 권위. 그는 그 구조 속에서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질문보다는 수능이 익숙한 환경이었습니다.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백금아는 과거 서강윤의 어머니와 접촉 기록이 있었습니다. 사적인 만남, 반복된 방문, 그리고 그 직후 시작된 한서진에 대한 극단적인 거부 반응. 미신과 공포는 사람의 판단력을 쉽게 잠식합니다. 특히 이미 불안이 존재하던 공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결국 한서진은 집에서 내쫓겼습니다. 합리적 이유도 명확한 증거도 없는 채 서강윤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멈췄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서서히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연결은 그 다음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백태규 가족관계, 아들, 의사,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서강윤의 눈빛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현재 서아린의 담당 의사, 같은 성, 같은 혈연, 우연이라 보기 어려운 일치였습니다. 과거 어머니가 며느리를 몰아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무당, 그 무당의 아들이 성장하여 의사가 되었고 그 의사가 하필이면 한서진의 딸을 장기간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이 모든 연결이 단순한 인연의 장난일 가능성은 극히 낮았습니다. 특히 할인의 전원 거부 패턴과 기록 열람 차단 정황까지 겹치자 하나의 의심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의도. 누군가 의도적으로 치료 흐름을 붙잡고 있다는 감각. 그때 집무실 문이 급히 열렸습니다. 의료팀과 함께 움직이던 내부조사 담당자가 숨을 고르며 들어섰습니다. 표정에는 분명한 긴장과 충격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녹음 파일이 확보되었습니다. 서강윤의 시선이 단숨에 향했습니다. 작은 음성 기록 장치가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재생 버튼이 눌렸습니다. 잠시의 잡음. 그리고 익숙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차갑고 건조하고 감정 없는 어조. 절대 전원시키지 마. 집무실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백태규였습니다. 밤은 깊었고 도시의 불빛은 차갑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서강윤의 휴대전화가 정적을 가르며 울린 것은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먼저 내려앉았습니다. 경호팀장이었습니다. 이 시간의 전화는 단 한 가지 의미만을 가졌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 회장님, 서아린 씨가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짧은 보고였지만 공기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서강윤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머릿속이 순식간에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준비된 이성도 계산도 판단도 그 순간에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의 생각만 남았습니다. 지금 가야 합니다. 차량은 적막한 도로를 가르며 질주했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빠르게 뒤로 밀려났지만 서강윤의 시간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한 채 응급실이라는 두 글자 앞에 멈춰 있었습니다. 손끝은 식어갔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요동쳤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 입구는 형광등 불빛 아래 창백하게 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서윤재. 얇은 외투 차림의 그녀는 벽에 기대선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숨이 가쁜 듯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불안과 절박함을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서강윤은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발을 떼는 것조차 두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장면은 현실이었지만 동시에 믿고 싶지 않은 광경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생사의 경계에서 버티고 있고 또 다른 딸은 차가운 병원 벽 앞에서 홀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서윤재의 고개가 번개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거의 뛰다시피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입술이 빠르게 움직였지만 거리가 있는 서강윤에게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표정만으로도 모든 상황이 읽혔습니다. 간절함, 공포, 그리고 절망. 의사의 얼굴은 무표정에 가까웠습니다. 고개가 천천히 좌우로 움직였습니다. 짧은 설명이 이어지는 듯 했지만 그 어떤 위로도 담겨 있지 않은 태도였습니다. 그 순간 서윤재의 눈동자가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다리가 힘없이 꺾였습니다. 응급실 바닥 위로 무릎이 떨어졌습니다. 그 장면은 너무도 갑작스럽고 너무도 처절했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모두 사라진 듯 고요해졌습니다. 병원의 공기마저 숨을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윤재는 의사의 가운 자락을 붙잡은 채 무언가를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시선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서강윤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의사의 표정에는 어떤 연민도 어떤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꺼낸 것은 환자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밀린 병원비, 추가 비용, 절차상의 문제. 서윤재의 고개가 천천히 숙여졌습니다.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내려다보던 시선이 무심히 거두어졌고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서강윤의 시야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차량 내부의 공기가 갑자기 숨막히게 좁아졌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폭발하듯 치솟았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이 주먹으로 말려 들어갔습니다. 손등의 힘줄이 도드라졌습니다. 감정이 이성을 집어삼키는 순간이었습니다. 차문을 열고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 당장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싶은 분노. 그러나 그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행동 하나가 딸들의 삶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주먹을 더욱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피부가 찢어졌습니다. 붉은 피가 천천히 스며 나왔습니다.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훨씬 거대한 고통이 심장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장면, 응급실 바닥에 무너진 장녀,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 무력감은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서강윤의 숨이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술 사이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제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선언이 떨어진 이후 서강윤의 움직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망설임은 사라졌고 판단은 번개처럼 빨라졌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의 영역에서 머물던 문제는 그 순간을 기점으로 공면 대응의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더 이상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의 구조로 인식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새벽 본사 회의실의 불이 누구보다 먼저 켜졌습니다. 법무팀, 의료팀, 외부자문 변호인단, 그리고 수사협조 라인이 동시에 집결했습니다. 공기는 숨막힐 듯 팽팽했고 책상 위에는 밤새 정리된 자료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강윤은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선 채 도심의 희미한 새벽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의 흔적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진행 상황 보고하십시오.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회의실의 온도를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법무팀장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 측의 의료법 위반 및 보험 사기 정황에 대한 기초 증거는 충분히 확보되었습니다. 내부 제보 녹음, 진료 기록 분석, 외부 전문의 소견까지 모두 정리된 상태입니다. 영장은요? 수사기관과 협조 중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서강윤의 턱선이 굳게 조여졌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전원 거부, 치료 지침 이탈, 환자 방치 정황, 그리고 무엇보다 내부 녹음 파일. 절대 전원시키지 마. 그 한 문장은 단순한 의학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의도와 책임, 그리고 악의 존재를 암시하는 결정적 단서였습니다. 회의는 숨 돌릴 틈 없이 이어졌습니다. 수사 협조 라인이 즉시 가동되었고 자료 제출 및 법적 절차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병원 측이 반응하기도 전에 모든 준비는 정밀하게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후 수사기관의 차량들이 청담동 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는 순간 병원 내부는 순식간에 긴장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복도를 가득 메운 수사관들, 급히 움직이는 직원들, 그리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술렁이는 환자 구호자들. 백태규는 진료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당황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 그러나 그의 시선이 영장을 확인하는 순간 표정은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서강윤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을 본사 집무실 화면을 통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속에서 벌어지는 장면들, 무너지는 권위, 뒤늦게 드러나는 진실. 그러나 그의 가슴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아린, 딸의 생명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의료팀은 또 다른 전선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국내 루트가 막힌 상황에서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해외, 전 세계 희귀 질환 전문 병원 리스트가 가동되었습니다. 미국, 독일, 영국, 스위스.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자료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서윤재의 개인 기록이었습니다. 오래된 이메일 계정. 의료팀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이것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화면에 띄워진 것은 수십 개의 발신 기록이었습니다. 수신처는 모두 해외 병원이었습니다. 영문으로 작성된 문장들, 서툴지만 절박한 표현들, 총 발신 수 100통 이상. 서강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윤재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세계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동생을 살리기 위해 잠을 줄이고 밥을 거르고 생계를 버티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기록. 화면 속 문장들은 문법적으로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정만큼은 너무도 또렷했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회장이라는 이름도 권력도 재산도 그 순간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사실만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딸은 이미 오래전부터 싸우고 있었습니다. 혼자서요. 그리고 며칠 뒤 마침내 한 통의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영국, 런던. 짧고 단순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는 그 어떤 보고서보다 컸습니다. 수술 가능. 서강윤의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망설임 없는 결론. 단 하나의 선택. 차 준비하십시오.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회장님? 서강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직접 설득하러 갑니다. 새벽의 공항은 고요했습니다. 활주로 위에 멈춰선 전용기 한 대가 창백한 조명 아래 잠들어 있었습니다. 엔진은 아직 침묵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 실릴 시간과 운명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서아리는 들것에 실려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이어지는 미약한 호흡, 창백하게 식은 손끝, 그리고 간헐적으로 일그러지는 미세한 표정. 통증을 숨기려 애써왔던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서윤재는 그 곁을 한 걸음도 떨어지지 않은 채 걸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 핏기 잃은 입술, 그러나 끝까지 무너지지 않으려는 눈빛. 손은 할인에 들건 난간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놓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처럼요. 서강윤은 두 딸의 뒤를 조용히 따랐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숨은 깊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수많은 계약서에 서명하던 손이, 수많은 결정을 내리던 눈빛이 그날만큼은 아무런 힘도 갖지 못했습니다. 비행기 문 앞, 잠시 멈춰 선 순간 서강윤의 시선이 할인에게 머물렀습니다. 지켜주지 못했던 시간,
곁에 없었던 세월,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감당해야 할 모든 후회, 그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딸의 이마 위로 조심스레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비행기는 이륙했습니다. 어둠에 잠긴 도시의 불빛들이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구름 위로 떠오른 순간 세 사람의 침묵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엔진의 진동 소리만이 객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윤재는 창가에 앉은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두 손은 여전히 굳게 맞잡혀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서강유는 그런 딸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건넬 수 없었습니다. 위로조차 함부로 꺼낼 수 없는 거리. 그저 같은 공간에서 같은 목적지를 향해 날고 있다는 사실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런던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전혀 다른 냄새를 품고 있었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풍경, 그러나 단 하나 분명한 사실, 마지막 기회. 병원으로의 이동은 숨 돌릴 틈 없이 이어졌습니다. 하리는 즉시 정밀 검사에 들어갔고 의료진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술 당일 수술실 앞 복도에는 긴장으로 굳은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표시등이 켜졌습니다.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서강유는 의자에 앉지 못했습니다. 벽 앞에 선 채 시선을 떨군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조용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도라는 것을 해본 적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입술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낮은 속삭임. 제발,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시간은 잔인할 만큼 느리게 흘렀습니다. 1시간, 3시간, 6시간. 복도의 공기조차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윤재는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같은 기도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수술실의 불이 꺼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숨이 멎는 정적, 그리고 이어진 짧은 한 문장.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서윤재의 다리가 힘없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서강유는 벽에 기대었습니다. 고개가 천천히 떨구어졌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딸이 되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하리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는 서서히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호흡은 이전보다 훨씬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서강유는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조차 스스로에게 묻는 표정. 그러나 문을 연 순간 침대 위의 할인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놀람도 원망도 아닌 조용한 시선. 아버지세요? 그 한 문장은 짧았지만 서강윤의 심장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아주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놀라울 만큼 한 사람을 닮아 있었습니다. 엄마, 한서진. 귀국 후 봄이 막 시작되던 어느 날, 세 사람은 조용한 공원을 찾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서윤재는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물건이었습니다. 엄마가 언젠가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서강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 안, 낡은 반지 하나, 그리고 작은 일기장.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거기에는 단 한 줄의 원망도 없었습니다. 남편을 향한 미움도 세상을 향한 저주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이들에 대한 기록, 사랑, 그리움, 기다림. 서강윤의 시야가 눈물로 흐려졌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가슴 깊숙한 곳이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비로소 그들의 시간은 같은 방향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영상을 공유해 주변에도 함께 나눠주세요.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